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희준이고, 또 같은 병원에서 SH 재난의학 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 도발, 화생방 공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이제 제 CV인데요, 이력인데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순천향대학교에 재직 중이고요. 또한 그 인터내셔널 보드 오브 디자스터 메디슨이라고 해서 국제재난의학위원회에서 인증된 재난의학 펠로우로서 재난의학 전문가로서 서티파이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 23년 시즌 동안에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과 그리고 미국 보스턴의 베스 이스라엘 디콘스 메디컬 센터에서 재난의학 펠로우로서 또 임용받아서 근무를 했고 그거에 대한 자격 이수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경력이 있고 한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센터에서 한국형 재난의료 지원에 또 패컬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SH 재난의학 센터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의학의 모든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 이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비전은 재난의학의 이제 저희 이 젊은 세대들의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포함해서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또 재난의학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비전으로 삼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6월 1일이죠. 6월 달부터 오픈하는 센터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전문 분야이고요. 요즘에 오늘 이제 이 주제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CBRN이라 그래서 화생방, 핵, 그리고 폭발. 이걸 약어로 해서 CBR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대테러 의학,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대테러 의학의 고급 과정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대상자는 이제 재난 대응을 하시는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나 뭐 간호사도 물론 이제 들어가고요. 특히 소방, 경찰, 군 이렇게 해당하시는 국가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 강력히 권장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단은 1차적인 목표이고 저희가 센터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응급실 행정 및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베스 이스라엘 병원에서 보스턴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쪽에서 수료를 하고 미국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에 일단은 응급실에서 리더십 그룹인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일단 응급실을 셋업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의 주력 교육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에듀케이션 섹션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강의가 잡힌 것과 맞물려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갈고 닦았고 이제 한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들여온 학문입니다. 그래서 대테러 의학이라는 학문이고 군자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하기로 되어 있고요. 오늘 일단은 이 라이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여기서 이제 비욘드에서 링크를 올려주시기로 했는데요. 올리시는 분들은 한해서는 15% 할인된 가격으로 일단 구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테러 의학은 오른쪽에 보시면 재난의학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의도, 그리고 폭력, 그리고 그로 인한 사람들이 겁을 먹게 만들잖아요. 테러리즘은.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의 교집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학 안에서도 하위 분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분야가 대테러 의학 분야이고요. 의학이면은 이거 좀 어렵다 하고 너무 전문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테러 의학은 이제 80% 정도는 재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약간 부분이고요.
20% 정도가 전문 의학, 처치, 치료, 진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다기관 직역들의 일단은 협력과 도움을 권장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과정에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학자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대테러학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이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에 재난의학이라는 학문은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재난관리, 응급관리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의료처치인데요. 이 두 가지의 결혼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따로 가면은 절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그 환자 아웃컴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재난의학에서는 재난 응급관리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응급처치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대테러의학이라는 것은 폭력 그리고 의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의도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에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학문이다.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은 19개 챕터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세계 지역별 테러리즘과 특성이 소분야로 해서 그것 또한 거의 한 10개 넘기 때문에 대략 30페이지, 30개 정도 넘는 챕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으로 일단은 대테러학을 기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타겟이 되는 그런 타겟들 위주로 해가지고 테러리즘을 정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와 맞닥뜨려서 시비알레니 테러리즘, 그러니까 화생방 핵 그리고 폭발 관련된 테러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강의를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면 며칠 전입니다. 5월 29일 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방송을 하려고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또 재난 문자가 떴어요. 한 20-30분 전에 보니까 또 오늘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상공에 이제 미확인 물체가 있는데 함부로 만지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9일 날 북한에서 뿌린 것들이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확인한 뉴스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합참에서 발표한 걸로는 260개 정도 되는 거를 날렸다고 돼 있고 대한민국의 지역 구석구석에 골고루 지금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변을 넣은 이렇게 대남 전단 삐라가 살포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랑 화생방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화생방은 화학 그리고 이제 생물학 그리고 방사능 핵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폭발까지.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 분변 같은 경우 특히 동물의 사체가 있는 분변이나 이런 것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자연적으로도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탄저균 같은 이게 생물학 테러 물질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만지시겠지만,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타이머를 갖다 부착을 해가지고 터뜨리는 식으로 남쪽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당면한 테러리즘의 도전들을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간단히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이후에 우리가 지금 정전국가죠. 아직도 전쟁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수도 없이 도발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1번부터 쭉 9번까지 보시면 국가 원수 암살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김신조 일당들 내려와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68년에 있었고 74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다가 유경수 여사가 맞아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그 칼기 테러,
항공기 테러도 있었고, 무장공 비어도 침투해가지고 테러한 것도 있었고, 각종 납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해 무력 도발,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 도발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2017년 또 2022년에는 무인 정찰기를 또 도발한 적도 있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사이버 테러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든가 핵실험, 특히 핵실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그 오펜하이머 이런 영화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핵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런 핵무기 같은 경우는 WMD, 약어로 말하는데 Weapon of Mass Destruction 해가지고 다중사상 무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수시로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런 분변, 삐라, 뭐 대남 살포하는 이런 뭐 풍선을 보내가지고 또 오늘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의 대남 테러에 대해서 좀 볼게요. 그러면 사실 북한의 대남 테러 하면 딱 대표적인 거는 김정은이죠. 로켓보이.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외신에 주로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로켓 쏜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언급드렸지만 2017년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경 이 한계선을 이렇게 위반하고 저희 쪽으로 정찰기를 보냈고요. 22년도 12월 달에는 5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중 한 대가 서울 상공을 유유히 날아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 국방 관련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그 외에도 사이버 테러리즘의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파이썬 패키지라 그래서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돈을 세탁하는 방법도, 그런 이제 불법도 저지르고 있고, 북한 해커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대표적인 해커 그룹 중에 이름 알려진 그룹이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R80는 그 리모트 어세서블 트로jan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원거리에서 그냥 원격으로 트로얀 바이러스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탈취해내는 식의 행위를 하는데, 이게 주로 일본, 캐나다, 미국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로 병원 데이터 이런 것들, 환자 데이터를 이렇게 탈취를 하면은, 뭐 예를 들면 환자 한 명당 다크웹에서 뭐 $5 내지는 $50 정도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런 거를 갖다가 수십만 명 거를 탈취를 하니까 돈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들의 범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우리한테 해왔어요. 쭉 왔던 걸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뭐가 올까? 다음에 뭐가 올까요?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나와 있는 현존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테러리즘을 리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한 논문에 있는 거고요. 그 글로벌 테러리즘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미국 이제 보건부랑 그리고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교가 같이 합자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테러리즘의 데이터를 코딩을 했고요. 그거를 저처럼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제 저 역시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논문을 퍼블리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는 지금 보면 대한민국, 북한,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중국, 일본, 대만, 마카오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홍콩은 뭐 중국에 반환됐으니까 중국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970년부터 2020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환 안 됐을 시기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더니 총 1123명이 사망했어요. 총 779건의 테러리즘이 기록이 됐고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지만 오피셜하게 기록된 건 이렇게 숫자가 기록이 됐었고, 1123명이 사망하고 90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한 몇 프로죠? 80% 넘게는 일본과 중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많고 중국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적으로 어떤 무기의 유형을 썼는지를 갖다가 한번 쭉 분해를 해보니까 익스플로시브 폭발물입니다. 폭발물이 제일 많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오늘 이제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케미컬은 이제 화학이거든요. 근데 여기 전체 퍼센테이지는 2.18%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탑 5로 해가지고 이 여러 사건들 중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들을 일단은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겨봤더니 1위가 5,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일본의 옴 질교에 의해서 자행된 도쿄 살인 살포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케미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버먼털 서브웨이 시스템을 마비를 시켰는데 국가 지하 철도 시스템을 마비를 시켰는데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13명이었지만 부상자가 5,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신경작용제인 살인을 썼습니다. 그 외에 중국에서는 사망자 많았던 경우는 신장 위구르에서 발생했던 이제 이 사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역사적으로 물론 일본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화학 물질로 인한 재난이 그러니까 테러가 환자를 가장 많이 발생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논문집입니다. 한국 동북아 논총이라는 건데요. 2019년 판에 보면 뉴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는 주제로 이 논문을 쓰셨는데 그 안에 보면 21세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밑줄 끈 걸 한번 보세요. 21세기의 테러리즘이 대량 파괴 무기인 WMD와 사이버 위협에 종점을 둔 뉴 테러리즘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WMD와 사이버라는 뉴 테러리즘의 공통된 위협 수단과 유형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표적으로 WMD의 대표적인 거는 핵이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화학 물질도 위협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넘어오고 있는 분변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생물학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면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CBRN이 그러니까 화생방, 핵, 폭발, 테러 도발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생방 핵, 그 중에서 핵 공격 시나리오인데요. 북한이 원산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남한으로 쐈어요. 도발하기 위해서. 날아갑니다.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느 날에 우리나라 상공을 넘어왔어요. 예, 그래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서울에 일단은 서울을 타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북한이 실험했던 10킬로톤 위력의 핵미사일이 서울 지상의 표면에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시뮬레이터를 돌려봤더니 대략 추정자 사망자는 한 49,340명이고요. 부상자는 83,830명이었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방사능이 퍼지는 걸 봤더니 강원도 춘천까지 일단은 포함돼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만약 지표면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떠뜨렸을 때 서울 상공에서 떠뜨린다면 가정하에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사망자는 78,310명이고요. 부상자는 27만 1,32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은 사회적 재난 상황인데요. 특히 의료적으로는 병원에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사직서를 쓰시고 나가셔가지고 대학병원도 안 돌아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27만 1,320명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고 좀 일단 국민적으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24년 올해요. 2월 달에 시행된 비스타 포지 샬롯 전미 다부처 핵 재난 합동 대응 훈련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주가 여러 개 5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에서 전체 주에서
또 다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핵재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치하고 어떻게 제염제독하고 심지어는 동물, 애완견까지도 제염제독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렸고,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자원봉사로, 그러니까 의료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보스턴 전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가 보스턴 마라톤이고요. 매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마라톤 이제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런 항상 보면은 예전에 2013년에 보스턴 마라톤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굉장히 이런 보안이 강화됐는데, 보시는 그 로봇가 로봇개입니다. 그래서 화생방 핵을 탐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런 탐지 로봇견도 이렇게 보였고요.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안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를 좀 길게 설명했고 지금 한 23분 정도 됐는데요. 대략 한 10분 내지 15분 이내로 CBRN이 테러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일반 우리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다소 자세한 부분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이 강의의 주제처럼 화생방이 상황이 터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들의 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더 자세한 교육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은 저희 SH 재난의학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 출간한 책에 있는 챕터 내용을 일단은 위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를 봤을 때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1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거기를 봤을 때 이런 CBRN이 테러리즘 있을 때 무기 유형별 사용 빈도나 사망자, 부상자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건 당연히 이제 폭발물이었고 7.61%였고요. 약간 독특한 게 복합무기 중에서 폭발물과 화학무기가 결합된, 일명 소위탄이라고 불리는 이게 지옥의 무기라고도 불리는데요. 계속 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탄 무기가 굉장히 빈도가 많았습니다. 12%나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사망자 수는 당연히 폭발물 때 제일 많았고, 복합무기에서 소위탄 때도 사망자 수가 많았고요. 이 복합무기인 소위탄은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사용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 무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분류를 하는데, CBRN을 한 번에 넣으려다 보니까 화학, 생물학, 방사능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거의 100단위 안쪽인데, 지금 앞서서 보셨다시피 폭발물이나 복합무기는 뭐 10,000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일단은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2010년대 중반으로 해가지고 화학무기 일단은 빈도가 26kg, 제일 피크를 오르는 업트렌드 보이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폭발물과 그리고 소위탄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중반경에 가장 많이 일단 사용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이제 지역을 봤더니 그 중동이 제일 많아요. 중동은 진짜 화약고가 많습니다. 중동, 그다음 남아시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이 순서를 차지했고요. 국가별로 봤더니 이라크가 제일 많습니다. 이라크.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중동 지역의 테러리즘 리뷰했던 부분에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이라크 정말 심각합니다. 예, 이게 화학물질을 막 뿌려가지고 애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끔찍합니다. 예, 그 외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마지막에 10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깐 질문을 먼저 좀 답을 하고 갈게요. 베제크 님이 유사시 대비해서 집에 어떤 비상용품을 준비해 둬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구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당연히 호흡 마스크는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N95 마스크는 있어요. 근데 N95 마스크 자체는 100% 커버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PP 개인 보호 장구를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라고 하고 약자로 PPE라고 하는데 A, B, C, D가 있고요. 호흡을 100% 보호하는 것은 C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N95 마스크는 100%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D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전신적으로 피부 노출되거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PP 레벨 D 정도가 구입할 수 있다면은 비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독 마스크를 일단 만약에 구입하실 수 있다면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상용품이요. 그리고 오타 많은 댓글님께서 미사일 쏠 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어디로 대피하는 게 구조물이 없는 곳으로 가나요? 지하실 또는 지하철로 가나요? 지하로 일단은 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이제 드릴 강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제가 드릴 강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CBRN이 사고는요. 화학물질 C, 케미컬,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방사능 핵, 레디올로지컬 뉴클리어, 그다음 폭발물 익스플로시브 에이전트와 관련된 사건들이고 우연 혹은 고의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식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커뮤니티에 두려움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치명적일 수 있고 조개 식별되지 않고 치료되지 않으면 많은 수의 사상자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일본의 옴진리교에 의한 살인 사건, 살인 물질 살포 사건이 그랬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환자들이 병원에 왔는데 의료진들이 치료를 했어요. 근데 뭔지 모르니까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의료진들도 많이 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5,500명이 된 거예요. 그 밖에도 유형을 보면은 이제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등이 있는데요. 화학은 물질은 공장 화재나 운송 중 실험실 사고, 고의적인 테러, 폭동 통제 등등에 쓰일 수 있고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로 생길 수가 있고, 이 방사선과 핵이 이제 약간 이게 약간 다른 겁니다. 이걸 개념을 아셔야 개인 보호, 어떻게 나를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의 개념이 서요. 일단 방사선은 모든 방사선이 위험한 건 아니고요. 이오나 방사선이라는 그 종류들이 위험한데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선이 있습니다. 근데 알파나 베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냥 막혀요. 이 정도로 피부에도 막힙니다. 베타까지는. 근데 감마나 뉴트론은 피부를 뚫어요. 뭐 시멘트도 감마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한 20-30cm 정도 되는 시멘트에 거의 중간 이상 뚫을 정도고 중성자 뉴트론이라고 하는 건 아예 뚫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호 장구를 A, B, C, D, A는 이제 전신 보호한다는 뭐 보통 생물학이나 생화학은 커버를 하는 건데 통상적인 그런 PP가 개인 보호 장구 A나 B라 하더라도 이런 감마나 파나 뉴트론파를 못 뚫어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특수 재질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잘 피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런 걸 보시면 방사능 같은 경우에 내 자신을 보호하려 아까 질문하셨죠. 이거보다 두꺼운 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시멘트로 된 두꺼운 건물 안으로 피하시는 게 맞을 것이고 쇠로 된 거는 더 잘 이제 막습니다. 납 같은 거. 20-30cm 되는 두께 이상 되는 납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또 이제 막아주는 걸로 돼 있지만 그런 건물이 흔하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이 때문에 여러 겹으로 있는 이런 시멘트로 있는 그래서 중간 지점으로 들어가시면 보호가 되고 그 중에서도 지하로 가면 더 보호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핵은 이제 우라늄 같은 이런 그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이 핵 융합 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원자의 핵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생기는 건데요.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밑에 보시면 눈부신 빛의 섬광, 플래시라이트이 생기고요. 방사선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방사선이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그리고 이제 전자기를 마비시켜 버리는 전자기 펄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불덩어리, 화염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하여튼 주의할 점은 핵 폭발이 되면 방사선은 포함돼서 나오는 거다. 그 밖에도 다른 것들이 다 위험하다. 예, 이런 정도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교육이 그러니까 한 3-4주 교육입니다. 이게 CBRN이 교육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거를 모두 다 할 수 없다는 거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의 뭐가 있는지 개념 잡는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제제는 일반적으로 노출 직후에 급성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공통적인 증상을 독성 증상 징후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독성 증후군이라고 이제 의학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보면은 질식을 유발하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염소, 포스겐 같은 물질들이 있고, 혈액 에이전트, 죄송합니다. 앞에 폐 이제 이 자극이고요. 혈액 에이전트 질식을 유발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시아노암물, 일산화탄소가 있는데, 시아노암물은 우리가 청산가리라고도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요.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청소기를 플러그를 꼽잖아요, 전선을. 근데 이거에 노출되는 거는 우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이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선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사하는 겁니다. 해독제가 있는데요. 30분 이내 주도록 돼 있고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위험하고요. 그리고 신경제는 이제 유기인제제나 VX, 사린 등이 있고, 아까 옴질리교가 썼던 것들이라든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암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수포 에이전트는 특히 이라크에서 사용된 걸로 보고가 된 바가 있고, 유황 머스터드 제제라는 그런 이제 끔찍한 제제인데, 피부에 수포가 생기면서 피부에 기저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각질층이 있고요, 진피층이 있고, 밑에 기저부가 있는데 기저부가 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통증은 말도 할 것도 없고 끔찍하죠, 보기에도. 그래서 이제 그런 수포 제제도 있고요. 폭동 통제 에이전트,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제제들이 있지만 이런 대표적으로 독성 증후군을 일으키는 걸로 분류되는 물질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실제 케이스 한 2개 정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건데요. 김정은의 이제 이복 형제죠. 김정남 이복 형이죠. 말레이시아에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주를 해가지고 이거 VX 물질을 발리도록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살해를 했는데, 이때 사용된 물질이 VX고 신경제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야권 인사 중에 알렉세이 나발니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푸틴이 지금 강권적 체제로 해가지고 독재 체제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의 그런 그 체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대표적인 인사였는데, 그러니까 암살 공격을 받았어요. 죽을 뻔한 거를 구해가지고 독일에서 치료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2020년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셨고, 그 안에서 일단은 투옥돼가지고 있던 중에 급사하셨어요. 뭐 사인은 지금 러시아에서는 뭐 급사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했을 때는 온몸에 일단 사망했을 때 온몸에 멍들어 있던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서 추정을 했을 때 아까 이제 혈액 제제인 시아노암물 이런 중독으로 살해하지 않았을까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학물질 위험한데 우리 뭐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심정지가 나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린 거를 Chain of Survival이라고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사슬이라고. 마찬가지로 화학물질도 Chain of Chemical Surviva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 그 범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까만 거는 개인보호장구입니다. PPE. 그리고 빨강색은 Decontamination, 재염제독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치를 해야 될지 분류하는 트리아지, 분류가 두 번째가 이제 개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해독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화학물질에 해독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고리인 Basic Life Support, 기본 생명소생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4가지 고리들이 잘 수반이 돼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PPE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이제 이 장구를 입는데, 뭐 위험물질이 일단은 노출되는 장소가 있겠죠. 그 제일 위험한 장소가 레드존이라고 핫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색깔은 빨간색이에요. 핫존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약간 벗어나서 일단은 활동하는 지역이 웜존이라고 노란색으로 흔히 표현이 되고, 그 밖에 이제 안전한 지역이 콜드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약간 파란색이라든가 이제 통용적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PPE와 함께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인 오브 케미컬 서바이벌 요소들에 따라서 잘 이런 부분들이 맞닥뜨려져 가지고 환자에게 처치가 들어갔을 때 이런 피해자가 생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주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급대 여러분들, 구급대 선생님들, 소방관,
또 이제 뭐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들어가서 불 끄시는 분들은 그 구조대, 소방에서 구조팀이죠. 구조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테러리즘 같은 경우는 경찰 또는 관할에 따라서 군부대가 출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센터에서 일단 이런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팀들이 다학제적으로, 특히 병원 또 이제 의료진 팀들과 같이 일단은 치료 제공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야 최상의 환자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저희는 시키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B는요, 생물학 제재고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노출지구의 급성 증상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주로 카테고리 A, B, C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위급한 A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마 제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요즘 MZ 세대 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아웃브레이크라는 옛날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더스틴 호프만 주연으로 나왔고요. 여기 나왔던 이제 생물학적 제재는 에볼라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퍼져나가거나 전염될 수 있어요. 카테고리 A는 높은 사망률을 초래를 합니다. 공중보건 이제 위험을 초래를 해요. 그러면 우리 초창기에 코로나19도 카테고리 A였죠.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균주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백신 보급도 되고. 그래서 대중의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왜냐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예. 그리고 공중보건으로부터 특별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천연두, 에볼라, 마버그 이제 출혈열, 탄저균. 우리 지금 이렇게 분변 테러를 하는데요. 그 안에 동물 사체 같은 거 섞어 놓으면은 실제로 탄저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쥐로부터 나온 거. 그리고 보툴리늄, 툴라레미아, 야토병 이런 것들이 예로 들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 B는 뭐 적당히 퍼지기 쉬운 것들, 이런 종류들이 있는 정도로 뭐 큐 피버, 브루셀라증, 강남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A 카테고리가 사용됐던 경우가, 테러리즘에 사용됐던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2001년에 아메리트락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통의 편지가 이제 플로리다의 어메리칸 미디어 이제 이런 사옥에 배달이 돼요. 뉴욕 MBC하고 뉴욕 포스트 그리고 워싱턴 DC 당시에 이 상원 의원들인 제 발음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대실과 레히에게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22명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어요. 탄저균 병에 걸려가지고 11명은 피부 감염되고요. 11명은 흡입 감염 보고했고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플로리다랑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커네티컷,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의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쳐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총 추정 손실 비용은 10억 달러 정도로 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생물학 테러고요. 지금 이제 행정부가 바뀌었죠. 도널드 트럼프 때 우리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로 미국에서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막 터졌을 당시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는 코로나19가 중국이 퍼뜨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건 이제 약간 뭐 옳다 아니다 이런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 이 논문은 이제 저도 저자로 참여를 했었고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김진용 선생님이라고 인천의료원의 감염내과 교수님, 과장님이시고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저 참여시켜 주셔서 같이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우리 그때 초창기에 지금 막 감염되는 거 검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일단은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도입됐었죠. 그래서 이제 국뽕 차오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 코로나 시기에 이런 감염 대응이 있었다. 그럼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카테고리 A 같은 위험한 이런 생물학 재난이 또 발생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시죠? 근데 복잡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얘가 잘 대응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했죠. 우리 노하우는 쌓였죠. 그 말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이제 저는 응급학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시는데요.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이 생물학 테러 공격의 처음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계심을 갖고 환자를 격리하고 임상적으로 치료를 할 겁니다. 하셔야 되고, 치료제는 대부분 아까 앞섰던 물질들에서 바이러스 빼고는 생물학 미생물인 경우는 무슨 사신으로 끝나는 시프로플록사신이나 독시사이클린 등이 대표적인 해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 테러 공격은 낮은 확률의 사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게 탄저균을 섞었다든지 이런 생물학균을 섞었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 분변 자체가 이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명학 테러를 본다면 그 낮은 확률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게 low frequency high impact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빈도는 낮지만 저빈도 고영향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CBRN이 해당이 되는 거고, 앞서서 케미컬이 일본에서 그러니까 전체 우리 동아시아에서 보면은 2.18%밖에 안 되는 공격 비율이었지만 환자 발생은 제일 많았어요. 5,500명.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보고도 할게요. 이윤희 님께서 선생님, 방독 마스크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하셨는데요. 뭐 특별하다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안내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방독 마스크가 있으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병원에서 쓰는 것 중에 코로나 시기에 많이 썼는데요. PAPR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후드로 돼 있어서 등에다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기를 발생시켜가지고 마스크를 쓰고서 이제 실링을 하면은 그걸 입은 사람이 일단 이제 이 그런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로부터 차단되면서 깨끗한 공기로,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완벽히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지금 방독 마스크 자체로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하신다면은 그걸 100%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가격이 20불에서 300불까지 있어요. 그거는 일단 여러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 뭐 필터는 어떤 걸 쓰면 어떤 정도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클리어하게 이런 이 필터링이 잘 되는 부분이 좋겠죠. 그리고 생물학적 테러 이미 시작되어야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생물학 테러에 지금 있는 부분에서 아폴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양당,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서로 싸우지 말고 코로나 겪어놓은 후에 10년 이내에 이걸 다 종식을 시키자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폴로라는 이름은 존 F 케네디가 1961년에 10년 이내로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제 이뤘어요. 10년 이내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서 띈 거고, 이 아폴로 프로그램에서는 바이오 디펜스를 위해서 국가적 청사진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전략 생산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는 부분, 이제 민관 합쳐가지고 단연간 적절한 자금 지원하는 것을 권장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워싱턴에 메디스타 워싱턴 병원이라는 데서 바이오 컨테인먼트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르는 미생물,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를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분리돼 가지고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바이오 컨테인먼트 유닛이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있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건축 환경에서 병원체 전파 억제 AC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아폴로 프로그램의 하나의 예입니다. 이루어진 게. RN인데요. 이제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서 일단은 앞서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방사능 중에서 위험한 거는 특히 감마 중성자입니다. 감마 중성자는 그냥 쏘이기만 해도 우리가 내부 피폭을 입어요. 그 때문에 숨어야 돼. 벽으로 혹은 지하로.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핵폭발은요. 우라늄 이온스는 거의 60mm거든요. 60mm가 TNT 1000톤이랑 1kT이랑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핵분열 반응이 있으면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가 발생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섬광이 이게 1초 이내에 생깁니다. 섬광이 쫙 퍼져요. 그러면서 방사선도 퍼지고 이제 전자기가 다 마비가 돼버리는 EMP가 나가고 그다음 화염구 불덩어리가 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까 시뮬레이션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 뒤에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근래에 핵재난 위협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우리 체르노빌이라고 들어보셨죠? 체르노빌 이제 그거는 뭐 테러리즘은 아니었지만 공장이 폭발해가지고 핵
플랜트가 폭발해가지고 이게 지금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기형 생기고 마음 생기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을 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자포리자 원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체르노빌의 10배입니다. 근데 이게 2023년 7월 5일 작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걸 건든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뉴스에 방송이 됐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인데요. 실제로 북한이 우리한테 서울에다 쏘면은 제가 이게 지금 조그만 거예요. 10킬로톤이면. 아까 지금 한 60mm 정도, 이거 600mm 정도 터지면 이렇게 이 정도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지금 몇만 명 죽고 부상자 10만 명 가까이 생기고 이게 지표면에서 터졌을 때 지상에서 터지면 거의 30만 명 가까이 부상자? 어떡하겠나요? 뭐. 집에 계셔야 돼 그냥. 일단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쳐야 되고요. 이 안에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게 폭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살기가 힘들고요. 이제 여기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 있죠. 여기 약간 있는 색깔이 있는 지역. 요런 데 있는 지역 있는 부분들은 당장 도망가면 좋지만 일단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잘 숨어야 돼. 예. 그런데 언제까지 숨느냐? 방사능 사고 대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기 이거를 갖다가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혹시 소방도, 그러니까 재난 대응하시는 국가기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일단 미국 피마 재난주간 홈랜드 시큐리티 앤 피마라고 해서 미국에서 일단은 지금 재난 대응의 가이드라인 낸 부분을 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가 터지면 10분 이내에 일단은 뭔지 인식을 레코그나이즈 해야 되고요. 5 내지 10분 사이에 국가기관에 일단은 이게 뭐 같으니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알려라. 사람들 불러 모아라. 이렇게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환자를 분리처치 이송하는 건다든지 그 주변의 피해자들을 관리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 도망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저 앤 맵 이런 부분은 방사능 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고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어디까지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게 한 90분 이내, 그러니까 정도까지 끝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환자들을, 그러니까 노출자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민들을 다 대피시키고 주변 상황을 모니터하는 것까지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100분 이내에 끝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이때 그러면 이게 오염되는 방향은 어디까지 오염되는 거야?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방사능 누출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대략 250m 이내까지가 핫존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피해야 됩니다. 밖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도망가기 힘들다면 그 250m부터 500m 지점까지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있는 지역의 건물 안으로 숨어야 돼. shelter in pl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바람 같은 게 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부른 쪽으로 해서 2km를 연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럼 쉘터 인 플레이스 존이 바람이 불면 지금 그림 같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건데요. 그러면 2km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숨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CDC에서 개발한 방사능 비상 상황 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예시 인포그래픽인데요. 보시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차 안에 있어도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가시면은 벽 붙어 있어도 안 되고 중간쯤 계시고요. 집 안에 지하실이 있다면 지하실로 가시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핵사고 대응은 아까 방사능은 그러니까 핵사고 대응에 일부 포함되는 요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같이 이제 아까 시나리오에서 핵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50분이 넘었는데 비욘디 측에서 좀 더 강의가 없어서 길게 하셔도 된다 그래서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네. 폭발 시점부터 이제 낙진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이게 방사능 오염된 낙진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낙진 떨어졌을 때 대기 중에 이 방사능 농도가 감소되는 정도인데 4.3 시간당 4.3 라드입니다. 예. 방사능 이게 농도의 이런 정도인데요. 정도로 떨어지는 거가 지금 보면 14시간 이후에요. 그래서 보통은
12시간에서 24시간 지난 다음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고 났을 때 막 돌아다니면은 낙진 떨어져 가지고 2차적으로 방사능 오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때는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중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부분인데요. 안으로 들어가기, 안에 머무르기, 정보를 계속 듣기. 이런 부분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고, 낙진 노출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보호 조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나 크고 밀집된 건물의 중앙으로 들어가시고, 추가 안내가 있을 때까지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에는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근데 AM이나 FM 라디오가 좋지만, 아까 EMP 보면은 몇 킬로미터까지 쫙 다 퍼져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인터넷 옵션이 가능하다면 그것들로 지시사항과 업데이트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핵폭발 후에 48시간이 이제 지났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교재에도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테러학 책에도 이렇게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사고가 막 터진 지점이야. 낙진이 이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중증도 손상이 있고 경증 손상이 있는 데서, 중등도 손상이 있는 데서 환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방사능 트리아지를 하고,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처치를 하고 이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덜 위험한 쪽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AC는 이제 어셈블리 센터인데요. 모이는데 일단 모으죠. 또는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은 MC는 메디컬 센터입니다. 의료센터로 가가지고 처치를 하고 환자를 갖다가 쉘터, 그러니까 뭐 대피소라든가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EC는 이베큐에이션 센터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대피시키는 대피 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는 CRC는 커뮤니티 이제 리셉션 센터라고 그래서 그 대량의 이제 인원들, 그 커뮤니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량 재험 제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내기도 하고 병원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일단은 재험 제독을 받고 케어를 받도록 대량 인원들을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소개되고 있어서 기억하에 두시고 좀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지하철 김배현님께서 지하철 속으로 대피였던 거 했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작년에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5,000발을 넘게 미사일을 쏴가지고, 이스라엘은 미사일 요국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아이언돔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5,000발을 한 번에 쏴버리니까 못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공망이 뚫리고 육해공으로 침투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이, 이제 폭발물 테러리즘이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게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지난주에, 일단은 지지난주에 강의를 드렸던 중동 지역의 테러리즘 리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폭발물은 결국에는 외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뭘 터져가지고 유리가, 파편 같은 게 와서 박힌다든지, 살이 찢어진다든지, 뭐 둔탁한 거에 맞아서 피가 난다든지 그렇게 생길 수 있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뭐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피가 나는 부분들을 상식적인 겁니다. 압박하시고요. 찢어져가지고 막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피가 콸콸 나는 경우는 깨끗한 면 같은 거를 갖다가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드레싱이 있고, 이게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토니켓이 이렇게 쪼매가지고 돌려서 압박할 수 있는 지혈대가 있거든요. 되게 이걸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CBRNE 중에서 꼭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권장드려요. 토니켓. 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이제 이 피가 나는 부분에 근접 부분, 위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압박을 하시고, 돌리면 압박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시간을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2시간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2시간 넘어가게 되면은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눌려서 이제 근조직도 썩고요. 그러니까 괴사가 되고 신경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풀어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CBRNE 디펜스, 그러니까 방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AI 시대죠.
챗GPT가 지금 활용화되고 전 세계 노동력이 지금 AI로 대체되고 있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원격 진료를 통한 그 CBRN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다가 미사일 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이 못 보는데 집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격으로 일단은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AI라든가 이런 그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그런 CBRN에 의한 다수사상자 관리 시스템에 연동해서 개발을 하면은 우리가 미래의 재난에 대한 대비, 테러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생각하고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후에는 저희가 잠깐 홍보를 할 텐데요. 저희 SH 재난의학 센터에서 재난의학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강사, 재난의학 강사로서 저희 전문성 배경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니까 여기 그레고리 시어터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응급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전 세계 또 와뎀이라고 2시간 압박 후에 보통 한 이제 10분, 15분 풀어주고 다시 압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레리삐님 답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외국에서 일단 트레이닝 받으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일단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특히 미국 이제 이런 국가적인 조직이라든가 그래서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또 재난의학에 저희는 전문성 배경 소개를 드리자면 업무 경험이나 국제 네트워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이제 여러 동료들이 있고요. 뭐 여기 이제 유럽 재난의학 센터장님이나 이런 하버드 쪽이나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아르메니아 이쪽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나 또 이제 여기는 터프치 대학교 이런 그 재난의학, 특히 미국 같은 부분은 재난의학에 대한 투자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2022년도에 비스타포즈 아까 핵재난 거기도 민간인 그 평가자로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핵재난 팀원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그쪽에 이 재난 대응하시는 인력들과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부다비, 이게 중동 지역에 일단 저희도 네트워킹이 있어서 중동 지역 또 이렇게 팀들도 연락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 정원이고요. 미국의 보스턴 그러니까 응급의료 구급대들, 그리고 여기는 뉴욕 할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지도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화생방, 핵 재난 쪽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 베이스로 해서 교육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바탕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바탕으로 일단 훈련을 통해서 이런 대응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제가 5월에 아일랜드에서 일단 교육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태원 재난 참사 때문에 작년 이제 10월, 11월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가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국제적인 하버드 의과대학이나 그리고 이런 뭐 예를 들면 하버드 의과대학은 이제 특히 이런 재난과 관련해서 논문 작업 이런 퍼블리시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 5년 동안에 106편 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하는 그룹과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 SH 재난의학 센터가 CEMC 산마리노 유럽 재난의학 센터 회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긴밀한 관계에 있고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도 이분도 CBRN이 재난의 대가이시고 유럽의 이제 재난의학에서 CBRN이 재난 관련해서 자격증을 일단은 인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럽 프로그램도 같이 연동해서 또 하반기에는 또 오픈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서도 일단은 인증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6개국의 5개 기관 또 이제 총 9명의 해외 어드정트 패컬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난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질문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테러학 책은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일단은 링크 걸어주신 쪽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5% 할인이 되시고요. 이 책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되게 의료인이 아닌 분들이 봐도, 특히 이제 의사나 특히 간호사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재난 대응하시는 이런 그 관련 중에 경찰분들이 모시더라도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일단은 적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내셔널 디펜스, 그러니까 국가 안보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했고,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